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쿡맨입니다. 조리기능사 필기문제 풀이 강의입니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공통의 문제입니다.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를 답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 다량 섭취를 했을 때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된다. 대강 답을 아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석입니다. 해설을 보십시오. 통조림의 철이 녹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주석을 도금합니다. 통조림을 사서 먹어보면 하얗게 도금된 게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주석 도금입니다. 이 도금된 주석이 산성이 강한 과일이나 또는 주스 담는 그런 데서 용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돼서 다량을 섭취할 때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주석입니다. 맥각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맥각 중독. 답을 아시겠습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맥각균이 밀이나 보리의 이삭의 기생에서 균핵이 된 것을 맥각이라고 합니다. 이 맥각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 있는데 이 독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건데 에르고톡신이라고 합니다. 맥각은 맥각균이 밀이나 보리의 이삭의 기생에서 균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성을 에르고톡신이라 한다. 현기성균으로 열과 소독약에 저항성이 강한 아포를 생산하는 독소형 식중독은 여기서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현기성균, 그 다음에 아포, 독소형 식중독. 네. 요 두세 개 단어로만 가지고도 이것이 무엇인지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확정해 보겠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입니다. 현기성균이라는 것이죠. 현기성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기성균이라는 것은 산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기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통조림 같은 밀폐된 식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기성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데서 사는 세균입니다. 열과 소독에 약해서 저항성이 강한 그 열과 소독약입니다. 열과 소독약에 저항성이 강한 아포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이 아포가 뭐냐면 종균 같은 겁니다. 이걸 생산하는 또 이게 뭡니까? 독소형 식중독이라는 거예요. 독소형 식중독. 그래서 해설을 보십시오. 아포는 클로스트리디움 등 일부 세균이 어떤 조건 하에서 세포 내에 자기 그 세포 내에다가 적은 소체로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의 저항력이 강하고 장기간 생존하는 아포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죽을지라도 그 세포 안에 또 막을 형성해서 그 가지고 있는 자식 세포 있죠? 이 아포는 죽지 않아요. 이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이 세균은 80도씨에서 20분만 가열해도 죽어요. 그런데 얘는 죽는데 그 속에 이 균이 생산한 아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열에 강해서 120도씨에서 20분 동안 가열해야 죽을 정도예요. 잘 안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클로스트리디움이 리디움 보툴리늄이 생산하는 독성이 뭐냐면 뉴로톡신이에요. 이 뉴로톡신은 주로 뭡니까? 신경독소입니다. 예. 그래서 먹어도 이게 머리로 올라가서부터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독소예요. 이게 뉴로톡신입니다. 그래서 현기성균, 그 다음에 저항성 강한 아포 생성 독소형 식중독. 그러면 벌써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그래서 전에 제가 이것을 이 클로즈 그럼 이게 밀폐 그런 말이죠. 이 클로스트리디움 뭐 해도 이거 비슷해요. 예. 그래서 어떻든 이 클로스트리디움 뭐냐면 밀폐된 곳에서 생성되는
그러한 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분변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것은 거의 그냥 보자마자 떠오르셔야 됩니다. 생석회입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피부 소독에 사용되는 것이죠. 알코올은 손소독, 머큐롬은요 상처소독. 일반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등은 pH가 3도가 10 이상의 강알칼리성에 가면 쉽게 사멸되는데 생석회는 pH가 13 이상의 강알칼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석회를 뿌리게 되면 어지간한 세균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변, 뭐 옛날에 뭡니까 그 화장실 같은 거 이런 데서 생석회 치죠. 5번입니다.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에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이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선모충입니다. 아니사키스는 뭡니까? 이게 고래회충입니다. 오징어나 고등어 등이 이 안에가 존재하죠. 이게 이제 고래가 먹고 다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이고 무구낭미충 이게 무구충입니다. 입이 없고 소나 양 같은 경우 광절 열두조충은 물벼룩, 연어, 송어가 중간속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속주를 묻는 문제이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모충하고 또 돼유 됐죠? 소한테 무줘도 돼유. 전에 이걸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소한테 무를 줘도 소는 무구조충, 돼지는 유구조충. 예, 그래서 돼지로부터 돼지를 중간속주로 감염되는 것은 뭡니까? 유구조충과 선모충입니다. 채소류, 두부, 생선 등 저장성이 낮고 가격 변동이 많은 식품 구매 시에 적합한 계약 방식은 어떤 것이냐 그랬습니다. 채소류, 두부, 생선 등을 구매하는데 입찰 경쟁 붙여가지고 될까요? 문제가 있겠죠? 답 확인합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과 같이 경쟁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주를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가격하고 품질 등을 서로 내고하고 절충해서 계약하는 형식, 이런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쉽게 계약한다 이런 말이죠. 네, 레이노드 현상이란 그냥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손가락의 말초혈관 운동장애로 일어나는 국소진통증이다.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장시간 진동이 심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햄머들이라든가 또는 뭐 제초기 같은 거, A초기 있죠? 뭐 오래 사용하는 벌초 작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들들들 떨리죠. 이런 그 진동이 심한 작업을 하게 되면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말초혈관의 운동장애로 일어나는 국소진통증이 있습니다. 이 직업병이죠.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8번입니다. 조절 영양소가 비교적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구성된 것은 조절 영양소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몸에 어떤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뭐 영양소를 공급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답입니다. 시금치 미역 귤입니다. 조절 영양소는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 쇠고기, 달걀, 두부, 이거는 뭡니까? 단백질이죠. 쌀, 감자, 밀가루는 뭡니까? 탄수화물이죠. 예, 이런 것들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조절 영양소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영양소인데 열량을 내는 거예요. 칼로리를 내는 거죠. 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것은 칼로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것은 여기 칼로리가 있나요? 없죠. 조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금치에 뭐 미역에 이런 그 조절 영양소 외의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그렇다는 거죠. 주로 시금치, 미역, 귤을 우리가 조절 영양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9번입니다. 식빵에 버터를 피워서 바를 때처럼 버터에 힘을 가한 후에 그 힘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변형된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예. 원래는 그 탄력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편화도 점탄성에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점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이걸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답을 보겠습니다. 가소성입니다. 가소성이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서 형태가 바뀐 뒤에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뀐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성질,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식빵에 버터를 빼서 바를 때처럼 버터에 힘을 가해준 후에 이제는 그 힘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변형된 상태로 유지하는 성질, 가소성. 10번입니다. 성인 여자의 하루 필요 열량을 2000kcal라고 가정할 때 이 중 15%를 단백질로 섭취할 경우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은 얼마이겠는가? 단 동물성 단백질 양은 하루 단백질 양의 3분의 1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해설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루 필요 열량이 2000kcal인데요. 이 필요 열량은 어떻습니까? 단백질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탄수화물을 통해서도 보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백질은 g당 얼마를 냅니까? 4kcal를 냅니다. 지방은 9kcal를 냅니다. 탄수화물은 4kcal를 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루에 이걸 다 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해서 하루에 이 사람은 2000kcal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2000kcal를. 그런데 이 중에서 15%는 뭐를 통해서 받겠다? 단백질 통해서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백질 통해서 얻는 킬로칼로리는 얼마이겠습니까? 300kcal겠죠? 네, 2000에다 곱하기 0.15 하니까요. 그러면 300kcal를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동물성 단백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은 동물성으로 얻겠다. 3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00kcal죠. 100kcal는 동물성에서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kcal를 동물성에서 얻는데 이거를 얼마로 나눠야 됩니까? 단백질은 g당 4kcal를 되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25g, 또 쇠고기나 이런 것에서 순수한 단백질 양만 25g을 섭취한다면 이 사람은 100kcal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성인 여자가 하루에 2000칼로리를 필요한데 2000칼로리는 이렇게 단백질에서 얻을 수도 있고 지방에서 얻는 거, 탄수화물에서 얻는 것도 있는데 단백질에서 얻는 것을 15%를 단백질에서 얻겠다. 그러면 15%니까 얼마예요? 300kcal를 얻는데 그 중에서도 동물성에서 3분의 1로 얻겠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100kcal를 얻겠다. 그러면 단백질 g당 4kcal를 내니까 몇 g이에요? 25g. 25g을 섭취하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죠. 11번입니다. 칼슘과 인의 대사 이상을 초래하여 골연화증을 유발하는 유해금속은 무엇이냐? 골연화증 그러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타이타이병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타이타이병을 가져오는 것은 카이 그랬죠. 예. 수미 씨가 뭐 했다 카이 하더라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수는 미타마타병이고 카드뮴은 이타이타이병입니다. 이타이타병이 뼈가 쑤시고 아프다 하는 그런 병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카드뮴은 이타이타병 골연화증 그렇게 기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카드뮴입니다. 12번입니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서 기인하는 기생충은 그랬습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기인하는 기생충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구조층하고 선모층은 유구조층하고
선모층은 뭐에서 기인한다고 그랬습니까? 중간 숙주가 돼지라고 그랬습니다. 구충, 해충, 동양무형선충은요. 이거는 중간 숙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 숙주 없습니다. 아, 밭을 걸어 다니다가 흙에서 그냥 옮긴다든가, 채소에 묻어 있다가 그냥 들어온다든가. 이 채소에 묻어 있는 게 중간 숙주 아닙니다. 그래서 구충해충, 동양무형선충은 중간 숙주가 없는 것이고요. 유구조충이나 서무충은 돼지가 중간 숙주입니다. 유구조충, 무구조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가 중간 숙주라고 그랬죠? 소한테 무조루, 돼, 유 이렇게 했죠? 공기의 자정작용과 관계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예, 공기의 자정작용. 자정이 뭡니까? 스스로 정화시킨다는 말이죠. 희석작용. 예, 뭐 대류에서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희석하겠죠. 세정. 눈비 와서 씻어내죠. 살균작용. 예, 자외선이 쬐면서 살균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없는 환원작용입니다. 희석작용. 공기 자체가 이동하면서 희석을 시킵니다. 예, 이쪽에 오염된 공기가 중국에서 오염된 게 이쪽으로 가고 희석시키고요. 세정작용. 눈, 비 등에 의한 세정입니다. 살균, 자외선. 광합성에 의한 교환작용.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작용. 그죠?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놓는 거죠. 네. 알코올 g당 열량 산출 기준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알코올은 7kcal를 냅니다. 이건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4kg, 단백질 4kg, 지방 9kg, 알코올 7kcal. 뭐 당이요? g당. 25g의 버터, 지방이 80%, 수분이 20%가 내는 열량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지방은 얼마의 열량을 낸다고 그랬어요? 9kcal를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25g의 순수 지방은 8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방이 몇 g이란 얘기입니까? 25 곱하기 0.8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g이 되나요? 20g의 지방이 얼마의 열량을 내냐? 지방은 9니까 2, 9, 18 그러면 답은 나왔죠? 확인합니다. 180kcal입니다. 지방은 25g에 0.8이니까 순수 지방이 20g이고요. 1g당 9kcal의 열량을 내기 때문에 20g은 2, 9, 18 그래서 180kcal를 내는 것입니다. 16번입니다. 껌 기초제로 사용되며 피막제로도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껌 기초제, 두 번째 피막제. 피막제는 주로 무엇입니까? 막에다가 비닐 씌우는 거죠. 비닐자 들어간 거 한번 보시면 감이 오시죠? 확인 들어갑니다. 답은 1번 초산 비닐수지입니다. 에스테리금이나 폴리이소부틸렌 이것도 껌 기초제예요. 그러니까 껌 기초제로만 찾으면 답이 안 나오죠. 폴리소르베이트는 이건 계면활성제, 이 세척용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둘은 이건 껌 기초제예요. 그러니까 초산 비닐 수지 그럴 때는 오히려 껌 기초제에서보다 이 피막제, 이 피막은 비닐로 피막하지. 그래서 초산 비닐 수지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효소. 이거는 무조건 답을 외우셔야 합니다. 확인합니다. 레닌입니다. 레닌이라는 이 효소는 우유를 응고시켜요. 우유를 딱딱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응고시켜야 치즈가 되겠죠. 이 효소가 이게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입니다. 레닌입니다. 생선묵에 점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 점탄성이 뭐죠? 네. 끈적거리는 거 또는 찰진 거 이런 거죠. 이 점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은 어느 정도 들어오시죠? 전분입니다. 19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는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답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뭐 왜 그런지는 사실 이 복잡한 화학식을 다 알 필요도 없고요. 답은 안식향산입니다. 소르빈산은 뭐냐? 주로 육제품이나 절임식품에 보면 첨가물에 소르빈산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 보존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보존료는 무엇입니까?
예, 오래 보존하도록 예, 어떤 첨가한 것이죠. 프로피온산은 빵이나 생과장에 보면 프로피온산이라고 첨가물에 나와 있어요. 간장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안식향산입니다. 20번입니다. 쌀을 지나치게 문질러서 씻을 때 가장 손실이 큰 비타민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슷비슷하니까요. 바로 각인시키십시오. 비타민 B입니다. 쌀은 그 배아에, 배아는 쌀룬입니다. 쌀룬에 비타민 B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어떤 것이 좋다는 거 아시죠? 야맹증. 예, 밤눈 어두울 때 비타민 B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쌀은 배아, 쌀룬에 있는 비타민 B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가볍게 2, 3일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빡빡 씻게 되면 어떻습니까? 쌀룬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비타민 B가 거의 다 유출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가볍게 문질러라. 세게 문질 때 다 빠져나가는 게 뭐냐? 비타민 B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